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타 클래스에서 KBS 한국어 능력시험 강의를 맡은 정호상입니다. 자, 정확하지 않으면 국어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시간부터 더욱더 정확한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오답이 명확하며 명쾌한 정답과 오답 해설을 진행해 드릴 것입니다. 기출문제는 이미 과거에 나왔던 문제이지만 KBS 한국어 능력시험의 특성상 변형되고 재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엄선해서 해설 강의해드리는 것과 동시에 비단 그 한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연결되고 파생될 수 있는 문제의 유형들도 국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강의가 되도록 할 겁니다. 저는 국어의 종합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영역만이 문학만 잘한다, 문법만 잘한다, 한자만 잘한다가 아니라 국어 전 영역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이 강의 들으신다면 이 강의 전과 후에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기출문제 강의로 들어갈 것이고요. 가장 최근 치러진 그리고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 기준점이 되는 시기 바로 53회부터 54회, 55회, 56회로 이루어져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강의야말로 최근 들어서 치러진 가장 최신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도 변했고요. 지금부터 새로운 유형들이 이미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 52회까지 문제보다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53회부터의 강의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최근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이 강의의 방향을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1번부터 100번까지 100문제를 정말 기계적으로 의미 없이 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문제만을 엄선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우리 7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22개의 세부적인 평가 요소들과 63개까지도 들어가는 진짜 세부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각 영역을 쪼개서 예를 들어 듣기 말하기 영역 중에서 고난도를 최대 5문제 이런 식으로 어떤 최대치로는 영역마다 5문제, 쉬운 것은 3문제로 줄여서 쓰기나 창안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3문제로 줄일 때도 있으며 또 5문제의 구성도 순서대로 가기보다는 고난도 문제 3문제를 먼저 집중한 다음에 다시 번호가 바뀌더라도 나머지 2문제를 더 추가해서 최대 5문제의 빅5 고난도로 엄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회차별로 우리가 가장 고난도인 가장 우리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16번부터 45번까지 어휘, 어법 30문제입니다. 이 어휘, 어법 30문제는 제가 모든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최대치로 각각 한 회 시험마다 최대치 61문제를 풀어갈 계획이고요. 어떨 때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고난도 문제들과 함께 특히 어휘, 어법 부분들을 강조하는 수업이라는 정말 선택과 집중하는 수업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는 우리 KBS 한국어 능력 시험과 관련된 문제들을 엄선해서 이것이 고난도다, 이것이 빅5다 라는 생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고난도 빅3부터 빅5까지 엄선해서 진행할 것이며 이것이 고난도 문제다. 바로 7개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강은 듣기 평가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 듣기 영역입니다. 쉬운 것은 정말 80%, 90% 이상의 완전 쉬운 문제입니다. 들으면 그냥 답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어려운 이유도 있겠죠. 자, 이제 문제 7번부터 갈 것이고요. 정답률 표시를 제가 각 고난도 문제마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물론 우리 해설지에 다 정답률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눈에 볼 수 있도록 문제 옆에 써드렸습니다. 자, 문제 의도 강연자가 사용한 말하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어 문제는 2가지 문제 유형밖에 없어요.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 이때 적절한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부분적 일치를 물을 수도 있으나 지금 문제 의도를 보니까 이것은 전체를 보라는 이야기죠.
전체의 흐름을 보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실제 듣는다라고 잠시 후에 우리 듣기 파일을 통해서 2분 동안, 최대 2분 30초 동안 각 고난도 문제들을 다 듣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말하기 전략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러면 어쨌든 부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물론 특징적인 부분들이 바로 여기라면 처음에 있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어떠한 핵심, 주제에 가까운 내용으로 나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 맞거나 당연히 이제 전부 틀리거나 일부 맞아도 나머지에서 틀리는 것, 부분적으로 틀리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리하여 적절하지 않다면 아무래도 긴 3, 4, 5번을 좀 더 볼 수 있으나 적절한 것은 1번, 2번, 3번 역시 앞쪽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경청하시고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답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선택지를 보는 순간 소재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대체로 알 수 있겠죠? 사물,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IoT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한 인터넷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오브 things라고 이야기하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면서 고난도인 이유, 정답과 오답 둘 중에 하나를 좁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6번은 듣기 문항, 7번은 말하기 문항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들을 연결해 사람과 사물, 혹은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서비스를 말합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사물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문 14조 달러, 공공 부문 4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에너지, 교통, 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물 인터넷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해 사물 인터넷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은 사물 인터넷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서 사물 인터넷 관련 기술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나마 현재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사물 인터넷 관련 기술의 규격이 표준화되지 않아서 각 기업의 사물 인터넷 제품들끼리 호환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사물 인터넷 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물 인터넷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물 인터넷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수익성이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관련 기업의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각 기업들이 개발한 사물 인터넷 관련 기술 규격을 표준화해 각 기업의 사물 인터넷 제품들이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잘 들으셨죠? 전문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이 반복되는 주어. 사물 인터넷이 이 글의 중심 소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위를 좁히더라도 지금처럼 1번 또는 4번, 5번 쪽의 매력을 느끼면서 반복되는 주어, 반복되는 소재부터 잡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답 1번이 통계를 인용하여 사물 인터넷의 가치, 사실 이 글의 중심 내용을 3어절로 말하라고 한다면, 주제를 3어절로 말하라고 한다면 사물 인터넷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통계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나오겠죠. 맞아요. 전문가들은 보면 숫자를 통해서 어떤 전문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글에서도 사물 인터넷이 어떻다라는 것에 숫자가 분명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정답과 오답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5번의 말이죠. 자, 이제 5번을 보았더니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사물 인터넷 시장을 대조하여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뒤쪽에 나오는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물론 이때 역설이라는 것은 힘주어 말했다라는 거니까 역설했을 수 있어요. 강조했을 수 있어요. 역설법의 패러독스의 역설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던 이유가 경제적 지원이라는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돈으로서의 지원을 해달라. 돈으로 더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 부분적 일치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엽적인 요소에 불과하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설명하는 이 글의 흐름, 말하기 전략과는 관계가 없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 국어로 말하면 세부적인 거, 지엽적인 거 이런 게 되게 위험한 거죠. 자, 이제 부분의 일치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소재 사물 인터넷은 이라고 하면서 개념이 나왔어요. 뭐 개념이 있다 해서 전체의 흐름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면 사물 인터넷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단순한 진짜 우리가 인터넷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환경이 없는 것조차도, 예를 들어 컴퓨터가 아닌 텔레비전이든 냉장고든 아니면 그 이외의 사물들에도 우리가 인터넷의 기능이 있고, 사물과 사람 아니면 심지어 사물과 사람끼리도 연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뒤로 가면서 사물 인터넷에 이제 드디어 통계치가 나왔죠. 민간 부문의 14조 달러라든지 공공 부문의, 즉 분야의 4조 달러와 같은 통계를 제시했고, 그래서 뒤로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고, 뒤에서 좋더라라는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해서 좋아요, 좋아요, 좋아합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사물 인터넷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설명했다. 다만 아직 우리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하고 더 노력해라 이런 거죠. 근데 아까 오답 중에 있었잖아요. 오답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뭔가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살짝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것에 대한 살짝. 근데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든지 규격이 표준화되지 못했다라든지 그래서 확대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뒤에서도 물론 경제적 지원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또라고 하는 대등한 접속 부사를 통해서도 규격을 표준화해야 해서 그래서 호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었던 것이지 단순히 경제적으로 지원해라, 돈을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체 흐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답과 오답의 갈래를 이렇게 갈림길에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전체의 내용이요. 그러나 5번은 부분의 내용에 불과해서 답을 1번이라고 준 겁니다. 자, 물론 처음에 개념어가 나왔죠. 사물 인터넷에 정의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 대상에 단점을 부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직유법, 가치, 처럼, 듯, 양인데요. 이걸 어디에서도 직유법이 없었어요. 쟁반같이 둥근 달 이런 거 하잖아요. 비유법의 하나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추후에도 은유법을 썼다, 의인법을 썼다, 대유법을 썼다 이런 표현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이 글에는 어디에도 가치처럼 듯 양, 가치처럼 듯 양과 같은 직유법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활성화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도 특별히 없었어요. 원래는 뭐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사례로 사용되고 있고 이렇게 되지만 뭐 구조를 비판하고 있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문제 8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학생의 갈등, 바로 두 사람의 갈등이 촉발된 근본적인 이유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뭔가 근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 직접 나온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내용의 핵심은 되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거, 이것도 맞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핵심 하나라는 것을 꼭 생각해서 전체를 잘 듣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역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8번은 듣기 문항, 9번은 말하기 문항입니다. 선생님, 전 이번 수행평가에서 참신한 걸 연구하고 싶어요. 글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야. 에이, 그러면 시시하잖아요. 연구답게 새롭고 의미 있는 걸 탐구하고 싶어서요. 그렇다면
대한제국 시기의 토지조사 보고서에 대해 연구하면 어떨까? 원문이 한문이라서 어렵겠지만 네? 대한제국이요? 아니 왜 하필 한문으로 된 걸 연구하라고 하시죠? 네가 새롭고 의미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며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면서 새롭고 의미 있는 연구 주제를 안내해 주세요. 그런 연구란 있을 수 없어. 그럼 한글 번역본이라도 없나요? 번역본이 있지만 오역이 많아서 도움이 안 돼. 그럼 그거라도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내가 네 연구 보조원이니? 아니 제 능력으로는 못 구하잖아요. 그러게 교과서의 내용을 잘 분석하는 수준으로 하라고 했잖아. 전 성격상 남이 정리한 걸 다시 정리하는 건 싫다니까요. 자, 나름 지금 보니까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보기에는 선생님은 이제 잘 알려주려고 했었는데 이 소연이라는 학생이 약간의 이상적인 막연한 그냥 생각으로 연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득을 하다가 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너가 지금 잘 모르는 거야. 허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자, 3번과 5번 사이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갈등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예요? 갈등의 주체는 결국 학생이죠, 학생. 그러니까 이제 학생 입장에서 약간 선생님에게 때를 쓰듯이 하는 거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억지를 쓰는 거잖아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요. 새롭고 참신한 걸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참신하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진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되고 근데 또 모순되게 그 가운데서 약간 상충하잖아요.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 자가당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모순된 그런 태도도 보여요. 참신한데 나름은 또 쉬운 것. 그런데 쉬우면 또 평이할 것 같아서 좀 어려운 것. 뭐 이렇게 말이 아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지금 선생님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학생의 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학생보다는 선생님 입장에서 교사가 지금 자신의 신념만을 고수했다. 교사의 문제점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선생님 말을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갈등을 야기한 주체가 누구냐? 학생으로 인해서 지금 이 갈등이 생겼다라는 주체를 잘 생각해 보면 3번과 5번은 상반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수라는 것도 원래 우리 한자 문제로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을 고자와 함께 지킬 숫자, 굳게 지켰다라는 동음 이의어와 관련된 유형 해설서에 우리 명품 기본 이론에 들어있었던 또 한자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소연이라는 학생이 참신한 걸 연구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좀 일리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 좋긴 한데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수행평가라는 게 보면은 엄청 막 논문 쓰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했다. 또는 했는데 뭐 이 정도는 노력했다. 워낙 수행평가의 과목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걸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시시하잖아요. 새로운 거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한문으로 된 건 해볼래? 어렵겠지만 그랬더니 또 왜 하필 한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약간 좀 억지스러운 때를 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모순되는 자가당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죠. 쉬우면서도 새롭고 의미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건 있을 수 없지. 이렇게 선생님은 이제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럼 또 번역본 없나요? 그랬더니 번역 있기는 한데 잘못된 번역, 오역이 많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그런데도 막 구해달라고 하고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길래 이게 더 좋지 않겠니? 또 이렇게 했으니까 싫다니까요. 이렇게 학생은 좀 때를 쓰듯이 거듭 억지를 부리듯이 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정답.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자, 요즘 듣기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바로 이 갈등 조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주로 11번, 12번에 나와 있는 최근에 추가된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갈등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로 양보한다 이런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서로 양보하게 하는 거죠.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옛날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했던 거지. 이리 와, 둘 다 이야기해봐. 왜 그랬어? 에이, 둘 다 살짝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서로 조금 양보해. 서로 이해해. 악수해. 그래서 정말 기분 나쁜데 악수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서로 정말 설득이 되어야 하는 진정한 중재, 어떤 협상과 중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3, 4, 5번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다. 적절하면 1, 2, 3번, 적절하지 않으면 3, 4, 5번이 확률상 좀 더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는 문제를 보면서 들어야 하니까 말이죠. 자, 지금 내용에 의하면 최 과장이라는 인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직급이 높은 김 부장과 관련된 갈등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는 직장 내 대화의 한 장면을 들려드립니다. 10번은 듣기 문항, 11번은 말하기 문항입니다. 아니, 최 과장, 이번 계약건 말이야. 왜 내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네 마음대로 계약 조건을 변경했나? 네? 제가 언제 마음대로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고 그러시죠? 납품 시기를 좀 늦춰준 것뿐인데요. 부장님께서도 이번 계약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내 말은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걸 전제로 한 거지. 상대방 입장을 다 맞춰서라도 반드시 계약해야 한다고 말한 건 아니었잖아. 하루라도 일이 늦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 줄 알아? 계약 전에는 분명히 일부 조건을 양보해서라도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상대방에서도 납품 시기를 조정한 거 외에는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걸 다 수용했다고요. 서로 양보해야 거래가 성사되죠. 자넨 계약의 기본도 모르는군. 최 과장한테 우리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권한이 있었나? 잘 모르겠으면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계약을 위한 계약을 하고 오면 어떡해? 전 그게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막 갈등이 엄청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 과장과 김 부장, 즉 김 부장 입장에서는 최 과장에게 거래와 관련해서 사실 일임을 한 거죠. 아니, 최 과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있는 자네가 이 계약건에 대해서 왜 허락도 받지 않고 성사시켰나?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시일을 늦추면 안 되는데 왜 자네 마음대로 결정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부장님 저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꼭 계약을 성사해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양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조금 시간을 늦춰준 것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아니, 그게 엄청 중요한 건데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제 김 부장 입장에서 일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 과장의 결정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최 과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냐. 이때 자의라는 것은 스스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멋대로. 아니, 나한테 물어보든지 했어야지. 전화라도 했어야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이 고조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재하는 입장에선 어떻게 한다고요? 김 부장, 자네도 좀 잘 들어봐. 그렇게 중요할 거라면 자네가 같이 갔어야지. 이렇게 말해요. 왜 지금 아예 최 과장에게 일임을 했다는 건 뭐예요? 결국 권리와 의무를 다 준 거잖아요. 권리를 나눠준 건데 그걸 시일을 마음대로 늦췄다고 또 혼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최 과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요하면 전화라도 해서 물어봤어야지 자네도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살짝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거래를 위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갈등을 또 중재할 수도 있겠죠. 자, 둘 중에 하나 가야겠어요. 자, 4번과 5번. 정답률이 엄청 낮아요. 우리 듣기 문제 중에서 22%로. 이번에 제일 많이 틀렸던 또 듣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재자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계약건이었는데 같이 가야지 그랬어. 왜 못 갔어? 그러니까 너의 잘못도 조금 있다. 너의 잘못도 조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서로 이해해라 이렇게 말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5번을 보니까 이제 적절하지 않은 정답 5번이 되었어요. 자, 김 부장에게 이번 계약 결과에 비추어 최 과장이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이건 뭐예요? 무조건 최 과장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네요. 그럼 이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 이어지겠죠. 보니까 그래 최 과장 잘못했네. 그 자네 여기 봐 김 부장 지금 최 과장이 잘못한 것 같은데 뭘 잘못한 것 같아? 이건 잘못한 점을 지금 다시 따져 묻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일이 진행이 안 되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결정 잘했고 자네가 맡겨 놓았으니까 이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지. 그냥 계속 고쳐야 할 점이 뭐냐라는 것은 100% 잘못이다. 이 사람이 잘못을 했다라는 데 바탕을 두고 나온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갈등 조정이 갈등에 대한 중재가 될 수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질문했어요. 지금처럼 아니 최 과장 왜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아까 자의적이라고 했어요. 제멋대로 잤자 방자하게 군다. 아니면은 뭐 또 얘가 진짜 자행하다 이럴 때 하는 제멋대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늦춰준 건데요. 꼭 성사시켜야 한다고 해서 한 겁니다. 라고 했는데 시기를 늦춰주면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니냐라고 했고 그래도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서로 한 발도 물러섬이 없죠. 이제 해석에 대한 내용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서로의 양보냐 아니면 역시 일방적으로 한쪽에 대한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거냐 이건 차이가 있었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9번이고요. 정답률 44%대 문제였습니다. 자,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다른 교사가 아까 그 지문이잖아요. 학생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다른 교사도 이 선생님과 거의 같은 입장이겠죠. 아까 우리가 했던 그 학생이 뭐라고 했어요? 쉬운데 참신한 거. 참신하고 새로운 건데 쉬운 걸 찾아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선생님 찾아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약간 때를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좀 억지를 부리다시피 한 거죠. 조금 모순된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너의 입장을 바꿔라. 너의 생각을 바꾸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정답 3, 4, 5번 중에 갔더니 이것이 번역본보다 원문을 꼼꼼하게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어쩌면은 이제 너가 참신한 걸 원하니까 원문을 이야기했고 또 번역본은 그런데 한글이긴 한데 오역이 많아서 그건 내가 권하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애초에 원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그래 너 스스로 찾아보는 것 선생님 이야기와 같았고요. 너의 능력에 맞는 과제를 선정해야 하며 그래도 교과서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이렇게 했던 것이며 좋다. 너가 원하는 참신하면서도 쉬운 것은 그런 것은 불가능하지 하는 그 전에 선생님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학생의 뜻을 바꾸어야 돼. 학생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맞고 3번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문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군요.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에게는 15번까지 오는 동안 중 고난도는 주로 6번에서 15번까지 통합형 문제, 두 문제 한 세트, 한 번만 들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번 안에 두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라는 것. 자, 이제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이유로 또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네 가지는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되겠고요. 한 가지는 적절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죠. 역시 신고자와 함께 전주, 즉 전봇대라고 이야기하는 전주의 번호찰이 있는데 사람의 어떤 이름의 명찰처럼, 이름표처럼 말이죠. 자, 이제 그런 내용의 불이 났고 이제 전주의 번호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것도 듣고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신고 전화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14번은 듣기 문항, 15번은 말하기 문항입니다. 119죠? 여기 지금 불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난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건물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주변에 큰 건물이나 전봇대가 있습니까?
그걸 왜 물어봐요? 그냥 제 번호로 위치 추적하면 되잖아요. 제가 잘 모르는 곳이라니까요. 전봇대를 어떻게 찾아요? 네, 진정하시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이 상황에서 진정하라니요. 급하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신고하신 전화기기의 번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불났다니까요? 전화번호를 왜 물어요? 일단 빨리 오세요. 자, 이제 정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엄청 다급하고 위급하니까 우리가 당황하면 IQ 50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황하니까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큰 건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라고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반면 신고를 받는 전화를 받는 쪽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좀 침착하죠. 이게 기존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같이 흥분하거나 같이 당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침착하게 이야기를 끌어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도 좀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신고자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빨리 와주세요. 위치 기지국 휴대전화로 찾으면 되잖아요. 왜 전주가 어디 있냐고 큰 건물이 어디 있냐고 물어요. 저 몰라요. 이렇게 그냥 막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역시 두 가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 내용에 의해서 보니까 1번과 5번 정도요.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신고자 입장에서는 바로 전주의 번호차례에 담긴 정보, 즉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와 세부 위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몰랐던 거예요. 만약 그런 정보를 알았다면 이 전주 번호차례 중요하구나. 지금 내가 그 번호만 불러주게 되면 전방 우리는 반경 30m 정도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구나. 그런데 휴대전화 기지국만으로는 1km 반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신고가 왔는지 들어와서도 헤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막 무조건 흥분해서 휴대전화 기지국 찾으면 되잖아요. 정보 확인하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정답 5번을 보니까 신고자가 주변에 큰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있다는 사실은 있는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지 않은 거죠. 알려주지 않은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이야기만 반복하게 된 거잖아요. 아니 그냥 휴대전화 하라고요. 몰라요. 몰라. 모른다라는 것이 진짜로 그 근처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물어보지 말고요. 그냥 내가 신고했으니까 이 위치 추적해서 찾아오세요. 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했고, 왜 물어봐요?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은 주변에 정말 건물이 없어서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제 번호로 추적하면 되지 않느냐. 왜 지금 그래서 전봇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몰랐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듣기 문제 15문제 중에 우리 지문 5개, 그래도 함께 문제와 함께 듣기에 대한 2개 결합되어 있던 게 있어서 4개 정도 듣기 파일로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53회와 관련된 듣기 유형까지 이 시간 1강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요. 애초에 우리는 이 기출문제 이전에 기본서가 있습니다. 유형 해설서를 바탕으로 해서 듣기에 대한 8대 전략을 소개해드렸고 그래서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모하면서 듣는다, 연상하면서 듣는다, 지우면서 듣는다 또는 추론하면서 듣는다 뭐 다양한 듣기에 대한 자세 또는 팁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자, 우리가 기대하건대 듣기평가는 사실 다 맞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시험을 실제 치르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좀 어려웠다. 그러니까 그 기대 심리에 미치지 못한 거죠. 15문제는 다 맞았으면 좋겠는데 한두 문제에서 한번 꼬이잖아요. 특히 앞에서 한번 말리면 갑자기 뒤에 있는 지문도 안 들리기 시작해요. 계속 연쇄적으로 놓치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시간에 그 문제에 집중하고 괜히 뒤에 새로운 듣기가 나오는데 앞 문제에 대해서 연연하시면 안 돼요. 일단 넘어갔다가 체크만 해두고 둘 중에 하나 체크해두고 넘어갔다가 다 뒤에 풀고 나서 그때로 돌아가야지 그 지문에 제한해서 집중해서 듣고 두 문제 연계되어 있으면 거기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고난도 5문제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우리 또 잠시 후에 여기까지였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듣기 지문이었고 잠시 후에 정말 어렵지만 차근차근 우리 빅5 중심으로 우선 설명해야 되는 어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